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불행은 문으로 오지 않고 창문으로 기어 들어온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에게는 눈앞에 불행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뒤에서 습격당해 속절없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화려하게 살아온 것도 아닌데 끝도 없이 추락하니 서럽더라고요. 하지만 신기한 게 사람은 아무리 무너져도 결국 살아내는 것 같아요. 누가 챙겨주지 않아도 결국은 스스로 일으켜 세워야 하죠. 그런데 저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단단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눈물 대신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됐거든요. 제 사연은 다 이겨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도 있었으니 버티면 된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단단하게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하면서 들어주세요. 저는 아직 50대 초반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머리가 희게 다 새어버린 여자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살아왔던 세월이 녹록치 않았기 때문에 흔적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릴 때는 꽤 여유로운 집안의 외동딸로 자랐어요. 당시에 저는 피아니스트를 꿈꿨는데요. 부모님이 제가 원하는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주셨습니다. 이미 집안에 음악 연습실이 따로 있었고 독일에서 직수입한 그랜드 피아노를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커리어를 가진 선생님을 불러주셨죠.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는 항상 부러움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중에 진짜 피아니스트 될 수 있는 사람은 선영이밖에 없을 것 같아. 맨날 콩쿠르 상도 타오잖아. 너는 유학 갈 계획도 있지? 너라면 추천장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부담 없이 갈 것 같은데? 내가 원한다고 무조건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그래도 유학 가면 훨씬 넓은 세상이 펼쳐질 것 같아서 가보고 싶어. 엄마랑 아빠가 밀어주시는 보람이 있도록 진짜 열심히 피아노 칠 거야. 내 실력이 뒷받침돼야 유학도 갈 수 있는 거잖아. 너 같은 애들이 재능이 있다고 하는 건가 봐. 노력할 수 있는 환경도 이미 완성돼 있는데 본인도 욕심이 많잖아. 이거 미리 사인 받아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 나중에 유명해지고 우리 모른 척하면 안 된다. 항상 쑥스러워하면서도 저는 제가 가진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라나는 과정에서 아빠의 늦둥이 여동생, 그러니까 고모도 같이 자랐어요. 그래서 외동딸이지만 자매처럼 지낼 수 있었죠. 저한텐 고모가 언니 같은 존재였거든요. 엄마 역시 고모를 친딸처럼 생각해서 키워주셨고요. 맹세코 엄마는 저랑 고모를 차별하지 않고 대해주셨습니다. 단순히 우리 엄마라서 제가 팔이 안으로 굽어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저를 위해 사온 옷이 있으면 고모한테도 똑같은 디자인으로 맞춰주셨고요. 생일 선물도 매년 꼭 똑같은 가격으로 맞춰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랑 고모랑 똑같은 날에 학교에서 행사가 있으면 부모님 두 분이 나눠서 참석하셨습니다. 심지어 고모의 생일상이 제 생일상보다 더 풍성했던 적도 있었어요. 한 번은 어떤 친척이 고모를 남의 자식 취급하신 적 있었는데요. 그때도 엄마는 정색하면서 반발하셨습니다. 선영 엄마가 너무 고생이 많아. 아무리 남편 동생이라도 그렇지 남의 자식을 같이 키우는 게 말이 돼? 저렇게 똑같이 챙겨줘 봐야 나중에 고마운 줄이나 알까 모르겠어. 검은 머리 짐승은 키우는 거 아니라잖아. 아직 어린애들인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둘 다 저한테는 소중한 딸이에요. 단순히 배 아파 낳은 것만 전부가 아니라고요. 다른 분들 눈에는 어찌 보일지 몰라도 제 새끼니까 쉽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저한테도 상처예요. 오죽하면 아빠가 엄마한테 정말 많이 고마워하실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연을 들려주면 저한테 질투나거나 서운하지 않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절 저와 고모는 여느 자매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별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기도 하고 아웅다웅 다투기도 하면서 자랐거든요. 사실 집이 넓어서 각방을 쓸 수도 있었는데 밤새 떠들기 위해 한 방을 썼고요. 어쩌다 제가 고모 몰래 옷을 입고 나가면 한바탕 소동을 벌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서로 점수 내기를 하면서 공부를 도와주기도 했죠. 게다가 마음속에 좋아하는 대상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서로에게 알렸습니다. 야, 내가 좋아하는 애 괜찮지?
너는 내가 그동안 어떤 남자애들을 좋아해왔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평가 좀 해봐. 어때? 다음번에 같이 도서관 가서 시험 공부하기로 했어. 얘도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겉보기에는 훤칠해 보이고 괜찮던데 나야 잘 모르니까 고모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시간을 잘 보내봐. 아직 사귄다고 한 건 아니지만 벌써 섭섭하네. 원래 고모는 나랑 시험 공부했는데. 걔랑 사귀게 되더라도 너랑 보내는 시간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아무리 남자친구가 생겨도 너랑 하던 모든 걸 다 포기할 순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우리는 시끌벅적하게 행복했던 시절을 마무리하고 성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피아노를 쳤던 만큼 예대에 진학했고요. 고모는 워낙 공부에는 뜻이 없었기 때문에 아빠의 회사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낙하산으로 입사한 거였지만 워낙 사람 대하는 건 능숙해서 그런지 곧잘 일을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씩 아빠가 고모를 기특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뿌듯해지곤 했어요. 진짜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느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직원들 모두 퇴근시키고 나머지 업무를 확인하시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결국 늦게 발견되는 바람에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돌아가셨어요. 당연히 저랑 엄마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슬퍼했습니다. 아빠, 아직 우리 함께할 시간이 많은데 왜 벌써 떠나신 거예요? 이대로 보내드릴 순 없어요. 혼자 얼마나 쓸쓸하게 누워 계셨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제발 저한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여보, 나 아직 믿기지 않아. 금방이라도 당신이 장난이라며 저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단 말이야. 우리 선영이 아직 학교 다니고 있고 꿈도 못 이뤘는데 그 모습은 같이 보기로 했잖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랑 엄마가 넋을 놓고 있을 때 고모가 정신 차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모는 저랑 엄마를 대신해서 장례식부터 모든 일 처리를 도와줬어요. 아무래도 아빠의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밝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모녀에게는 고모의 존재가 정말 많이 의지됐고 다행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고모라도 없었으면 엄마랑 나랑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어. 진심으로 고마워. 우리도 하루빨리 정신 차릴게. 설마 아빠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남은 가족들끼리 잘 살아보자. 됐어. 내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오빠가 편히 눈 감을 수 있도록 돕는 게 맞다고 생각해. 너는 마음 추스른 데만 집중하면 돼. 다른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모녀는 고모를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솔직히 이 상황에서 누가 의심을 하겠어요. 그동안 함께 살맛대고 살아온 세월이 길잖아요. 그런데 고모는 뭔가 꿍꿍이가 있었더라고요. 우리 모녀는 고모도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걸 맡기고 있었는데요. 정작 고모는 모든 걸 본인 명의로 바꿔버리고 쫓아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착오가 있을 거라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믿음은 보기 좋게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더군요. 어차피 이제 오빠도 저 세상 가서 없는데 내가 뭐하러 너랑 올케 언니를 챙길 거라고 믿은 거야? 내가 책임져야 할 의무라도 있어?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괜히 질척거리지 마. 우리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키워줬는데 배신해버릴 수 있어. 짐승도 이렇게는 안 해.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지 알면서 뒤통수를 치냐고. 저는 고모를 친언니처럼 여겼던 만큼 가슴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우리 엄마가 특히 배신감을 많이 느끼셨어요. 거의 말씀을 잃으신 것처럼 지내셨거든요. 그리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시다가도 갑자기 주방에서 울음을 터뜨리시곤 했죠. 만약 제가 위로하기 위해 말을 걸더라도 본인이 잘못 키운 책임이라며 사과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끼니까지 제대로 안 드시고 시름시름 알아누우셨죠. 결국 엄마는 이 슬픔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얼떨결에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게 저는 어쩔 수 없이 자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예대에 다니면서 음악을 하는 건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뭣도 없이 혼자 남은 제가 감히 계속 다닐 수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다가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하지만 의욕적으로 뭘 하려고 해도 피아노만 쳐왔던 제가 일자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자존심 다 버리고 고모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일자리를 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고모가 우리 부모님 아니었으면 이렇게 사람 구실하면서 살 수 있을 리 없잖아. 그냥 공짜로 돈 달라는 것도 아니야. 내가 일만 할 수 있게 해주면 돼. 너 평생 피아노만 쳐서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나한테 일을 가는 것 같더니 결국 도와달라고 찾아온 것도 비웃음 나온다 얘. 뭐 잡일 같은 건 아무리 너라도 할 수 있겠지. 괜히 농땡이 치면 바로 자를 줄 알아? 고모는 저를 비웃으면서도 다른 직원들의 눈치가 보였는지 잡일을 하게 해줬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복사하고 커피 타면서 온갖 터드렛 일을 다 했어요.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권선징악이라는 게 있긴 한가 봐요. 아무래도 고모는 우리 아빠만큼 사업 수완이 좋을 리 없잖아요. 결국 1년쯤 있다가 회사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고모는 빚만 잔뜩 져서 저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래야 할 이유가 있나요? 당연히 얄짤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거절해버렸죠. 그리고 저는 거래처 사장님의 도움으로 이직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성실하게 살았던 보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모와의 인연을 아예 끊어버렸어요. 그 이후론 혼자 먹고 살기 바빠서 정신없이 지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같이 일하는 이모가 저한테 소개팅을 제안하시더라고요. 야, 너 남자 하나 만나봐라. 맨날 그렇게 혼자 일만 하면서 늙어갈 거야? 나는 네가 좀 사람도 좀 만나면서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무나 소개해 주는 거 아니니까 한번 밥이라도 먹고 와. 나보고 너 소개시켜달라면서 간곡히 부탁하더라. 이모가 저를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해 주시는지 알아서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됐습니다. 솔직히 첫눈에 반했다는 말처럼 마음이 막 끌렸던 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생김새도 평범한 편이었고 무슨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남자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참 듬직하고 다정했습니다. 말할 때는 늘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천천히 말해줬고요. 차 마시러 갔을 땐 제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여러 개 주문하러 들기도 했어요. 처음엔 좀 과하지 않나 싶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다 저를 마음에 들어해서 그러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렇게 같이 있으면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준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결혼을 결심하게 됐답니다. 물론 만난 지 오래되지 않았으니 결혼을 섣불리 결정한 거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연애를 지속할 만큼 사정이 여유로운 편이 아니었고 이모가 소개해줬으니 믿을만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나는 당신하고 결혼해서 함께 살아도 문제 없을 것 같아. 엄청나게 화려한 인생을 꿈꾸는 게 아니잖아. 그저 서로 아껴주면서 크게 부딪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닐까? 나는 당신 덕분에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 나야 뭐 당신만 괜찮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살림 합치고 싶지. 그동안 당신의 마음을 갖기 위해 고군분투했는데 내 애정이 전해져서 다행이다. 내가 정말 노력할 테니까 나한테 기댔으면 좋겠어.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효자였습니다. 요즘은 효자인 남자가 결혼 기피 대상이라는 말이 있던데 저한테는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도 저를 무지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20대 초반에 이미 부모님을 모두 잃었다고 하니 매일 안부 전화를 걸어주시면서 마음 써주셨어요. 그리고 반찬도 종류별로 싸다 주시더군요. 주말에 같이 장을 보러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시장 상인분들이 모녀가 사이가 좋아 보인다며 칭찬해주면 한술 더 떠서 자랑하셨어요. 꼭 제가 시어머니의 자랑거리가 된 것 같아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솔직히 제가 고아인데다가 눈에 차지 않는 며느리였을 텐데 오히려 다정하게 맞아주셨던 겁니다. 얘야, 네 잘못으로 부모를 잃은 것도 아닌데 괜히 약점처럼 생각할 필요 없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밥그릇은 챙기고 살았으니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동안 혼자 외롭게 고생 많았을 텐데 우리랑 행복하게 살자. 우리 귀한 며느리 웃을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구나. 당시 시어머니의 따사로운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는데 겨우 참았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셋이서 꽤나 단단한 가족이 되어갔어요. 어쩔 때는 제가 이런 남편과 시어머니를 만났다는 게 꼭 돌아가신 엄마와 아빠가 보내주신 사랑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답니다. 특히 제가 출산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는 온 가족이 축제 분위기였어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방방 뛰는 모습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직접 밤낮으로 머리를 싸매고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꼭 이렇게 지으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나름 머리를 굴려봤다. 동원이라는 이름이 부르기도 부드럽고 정이 가는 것 같더라고. 게다가 뜻도 나쁘지 않으니 우리 손자한테 주고 싶었어. 어머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 아들은 이제부터 동원이에요. 어머님이 직접 생각해 주신 거라니까 더 좋은데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들 속에서 둘러싸여서 무럭무럭 잘 자랐으면 해요. 그렇게 동원이는 우리 집안의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살짝 과장하면 웃음이 마를 날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둘 만큼 자랐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럽게 복통을 호소하더라고요. 처음엔 남편도 저도 금방 지나갈 고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복마감이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기대 여명도 6달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저랑 시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냐. 이미 다 늙은 나나 잡아갈 것이지. 왜 우리 아들이 아파야 하는 거야. 동원이도 아직 새파랗게 어린데 우리 다 어떡하라고. 제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구나. 어머님도 편찮으시면 안 돼요. 차라리 제가 아프고 싶네요. 살면서 크게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바란 적도 없는데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왜 하필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단에 오류가 있었던 거라고 믿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오열하셨고 저 역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도 우니 남편이 먼저 괜찮다며 위로할 정도였죠. 두 사람 다 너무 걱정하지 마. 누가 보면 내가 이미 죽은 줄 알겠어. 세상에 기적도 꽤 일어나는데 그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는 법이 있어? 너무 슬퍼하지 말자. 아직 할 수 있는 치료가 있을 거니까 그거 믿어보자고. 분명 남편도 속이 말이 아니었을 텐데 웃어주는 모습을 보니 한없이 슬펐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와 의논 끝에 동원이를 맡기고 남편을 간병하기로 했어요. 그나마 항암약이 잘 들어서 머리털은 다 빠지더라도 기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젊은 나이에 걸린 암이라 그런지 치료도 어렵고 짧은 기간 안에 더 악화되기도 하더라고요. 항상 저에게 남편은 기댈 수 있는 존재였는데 정작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무력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뻔히 다 보이는데도 저한테 긍정적인 말을 건네주고 웃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미안했죠. 당신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웃어주는 거야. 그러면 진짜 어떤 약보다 더 힘이 나. 그러니까 나 아프다고 맨날 걱정하는 얼굴 하고 있지 마. 안 그래도 당신 병수발 들게 만들어서 미안하거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남편과 병원에 있었는데요. 시어머니한테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얘야, 어떡한다니? 내가 잠깐 동원이랑 같이 시장에 다녀오기로 했는데 애가 없어졌다. 분명 내가 손을 꼭 쥐고 돌아다녔던 것 같은데 정신 차려보니 빈손이더라. 아무리 찾아도 애가 없는데 어쩜 좋으냐. 시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갔고 밤새 온 동네를 뒤졌어요. 아무리 경찰에 신고를 했어도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가 없더라고요.
가까운 놀이터며 골목길은 물론이고 동원이가 돌아다녔을 법한 모든 동네 곳곳을 헤맸습니다. 심지어 한밤중에 랜턴 들고 공원 화장실까지 돌아봤고 폐가처럼 방치된 창고 건물들까지 기웃거렸어요. 하지만 동원이는 그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았죠. 아무래도 우리 동원이가 또래보다 체구가 작아서 더 찾기 어려웠던 걸까요? 모든 불길한 생각이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당연히 시어머니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저한테 사과하셨죠. 그리고 병원에 있던 남편 역시 오열하면서 링거 뽑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가 팔자 좋게 누워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야 당장 내 새끼 생사를 알 수 없게 됐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우리 동원이 아직 어린데 어디 가서 울고 있을까 봐 숨도 못 쉬겠어. 제발 내 새끼 좀 찾아달라고 해봐. 제가 남편만 신경 쓰느라 시어머니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게 후회스러웠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한텐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셨더라고요. 그동안 긍정적으로 잘 이겨나가보겠다고 부단히 애썼고 남들한테 악행을 저지른 적도 없는데 왜 하필 이런 불행이 저한테만 계속해서 들이닥쳤을까요? 왜 자꾸 사랑하는 사람들을 허무하게 떠나보내야 하는 거죠? 온갖 자괴감이 겹쳐서 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비통한 심정을 애써 견디다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미 많이 아팠던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시어머니를 탓하고 싶진 않아요. 무엇보다 자식을 앞세운 거니 시어머니야말로 많이 힘들어하셨거든요. 다 내 죄가 크다. 그날 내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돌아다녔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을 텐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너를 볼 수 있겠니? 우리 아들한테도 너한테도 내가 감히 얼굴을 똑바로 들고 있을 자격이 없구나. 어머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이도 눈 감기 직전까지도 어머님 원망은 안 했어요.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잖아요.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니까 다시 동원이를 찾게 될지도 몰라요. 같이 견뎌봐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시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침착하게 말씀드렸지만 속으로는 많이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동원이 소식은 들리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저는 포기할 수 없어 백방으로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치매라서 몇 번씩이나 잃어버리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남은 사람부터 잘 보살피자는 마음으로 동원이를 간간히 찾아다니게 됐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서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비록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시어머니의 치매는 계속해서 나빠졌지만 제 곁에 있어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증상이 심각해질수록 다른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사실 저랑 시어머니가 거주하는 빌라엔 주인집 아주머니가 같이 살고 계셨는데요. 슬슬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똑바로 돌보고 있는 거 맞죠? 괜히 바람 쐰다고 혼자 나가지 말고 옆에서 똑바로 붙들고 있어야 돼요. 괜히 다른 이웃 주민들이 피해보면 안 되잖아요. 이거 흘려듣지 말고 가슴에 똑똑히 새기세요. 정작 주인집 아저씨는 우리가 이 빌라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것만큼 편의도 봐주고 걱정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가끔씩 쓰레기 버리러 나가다가 마주치면 힘내라고 따스한 말도 건네주셨고요. 본인 텃밭에서 키웠다는 상추나 열무 같은 게 있으면 봉지에 담아 문고리에 걸어주셨습니다. 분명 말수 적은 분이신데도 꼭 필요한 순간에는 다정한 마음을 보여주셨죠. 하지만 주인집 아주머니는 제가 우리 시어머니를 모시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으면 어디선가 나타나 노골적으로 코를 움켜쥐었습니다. 분명 우리 시어머니한테서 냄새난다고 눈치를 주는 거였죠. 다행히 우리 시어머니는 주인집 아주머니가 어떻게 나오는지 관심 없었는데요. 제 입장에선 우리 시어머니가 이런 취급을 받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심지어 주인집 아주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을 직접 방문해서 벽지 상태를 확인하더라고요. 괜히 벽에 똥칠하는 건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새 줬다고 해도 하나부터 10까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나갈지도 모르는데 말끔하게 살아야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댁 시어머니 간수 잘하세요. 이 지경까지 눈치를 줬다고 하면 꼭 우리 시어머니가 문제아인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맹세코 그런 적 없으셨습니다. 가끔 저를 못 알아보실지언정 주변에 과격하게 구는 분은 아니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주인집 아주머니 때문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당장 다른 곳으로 이사 나갈 만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최대한 마음을 비우고 웃으며 넘기는 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 빌라는 오래된 건물이라 방음이 약한 편이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걸 이해하면서 최대한 인내했어요. 그런데 주인집 아주머니가 노골적으로 저를 핍박하니 이웃들도 언젠가부터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들이 지인을 초대해서 늦게까지 시끄럽게 굴 땐 언제고 우리 시어머니가 동원이 꿈을 꾸는 바람에 놀라 울기라도 하면 초인종 누르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기요, 문 좀 열어보세요. 혼자 사는 곳도 아니고 남들 다 사는 곳인데 이 밤중에 울어제 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치매라서 이해해 준다고 해도 정도가 있죠. 다들 자는 시간에 우는 건 너무하잖아요. 아니, 우리 시어머니가 일부러 밤을 골라서 우셨겠어요? 지난번에 친구들 초대해서 파티까지 여셨을 땐 한밤중에도 노래 트셨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때 기가 막히고 짜증났어요. 그래도 이웃이라 한번 참았던 거라고요. 아니, 그건 물론 제가 잘못했던 거지만 이제 와서 말씀하실 줄은 몰랐네요. 서로 한 번씩 잘못한 거니까 다음부턴 이러지 말아주세요. 늦은 밤에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시어머니가 밤에 우셨다는 걸로 문제 삼던 이웃은 사과하고 돌아갔습니다. 설마 제가 주인집 아주머니한테 하듯이 참고 견딜 줄 알았나 봐요. 솔직히 제가 여기 공짜로 얹혀 사는 것도 아니고 새도 꼬박꼬박 지불하는데 이런 취급 받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심지어 한 번은 주인집 아주머니가 생색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치매 노인 사는 빌라라서 집값 떨어질까봐 걱정되는데 억지로 참고 있는 거니까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집주인이 또 어디 있겠어요. 한번 봐주는 거니까 알아서 거슬리지 않게 사세요. 지금보다 더 어떻게 거슬리지 않게 살아요? 누가 보면 마음씨 좋고 다정하게 기다려주는 줄 알겠네요. 매주 직접 찾아와서 벽지 확인하시니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 얌전하신 거. 굳이 찾아와서 이렇게 속을 뒤집으셔야 돼요? 결국 저도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이게 됐는데요. 주인집 아주머니도 깜짝 놀라서 주춤하더라고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던데 설마 제가 평생 참고 살 줄 알았나 보죠? 주인집 아주머니는 괜히 이번 한 번만 참아준다는 식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집 밖으로 나갔는데요. 마침 빌라로 찾아온 지 예비사위한텐 살가운 목소리로 좋아 죽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귀한 사이 왔는가? 볼수록 흐뭇해서 저절로 주름이 펴지는 기분이라니까. 자네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든든하게 먹고 가. 원래 사위 사랑은 장모가 하는 법이거든. 이렇게 사랑받고 있으니 제가 자꾸 찾아올 수밖에 없네요. 장모님이야말로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제가 다음부턴 사서 올게요.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거든요. 그리고 갈비찜 직접 만들려면 손이 많이 가잖아요. 어쩌면 말도 예쁘게 하네. 내가 우리 딸 금이야 오기야 키워서 누가 데려가다 아까울 것 같았는데 자네가 데려간다고 하니 마음이 놓여. 자네는 이제 나한테 아들이나 다름없다는 거 잊지 마. 주인집 아주머니가 저렇게까지 상냥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솔직히 얼마나 눈꼴 시려웠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저 예비사위는 결혼 전부터 주인집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자주 찾아오고 엄청 잘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왜 하필 저런 못된 인간한테 복덩이 사이가 들어왔는지 배가 아팠죠. 게다가 저 예비사위는 본인 장모 집에 방문할 때마다 저한테도 몇 번씩 눈인사를 해줄 정도로 서글서글했습니다. 어른 입장에선 참 예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많은 걸 잊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동원이 하나만은 가슴에 한으로 남으셨나 봐요. 어느 순간부터 동원이를 그렇게 찾으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가슴이 찢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마저도 주인집 아주머니한테는 심히 거슬렸나 봅니다. 아이고, 이제는 귀신도 불러내겠네. 이 정도면 공포영화 아니냐고요. 사람들 다 어수선한 거 못 느끼겠어요? 이제 진짜 참아줄 수가 없네요. 우리 빌라 분위기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 거 용서할 수가 없다고요. 집세 올려버릴 거니까 당장 꺼져요. 주인집 아주머니는 분노에 휩싸여서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저도 시어머니 모시면서 살아남기 위해 그동안 어지간히 굳건하게 살아왔는데요.
솔직히 주인집 아주머니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니 순간적으로 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저랑 시어머니를 받아줄 곳도 딱히 없는 상태에서 쫓겨나면 어떡해요. 오래 살아왔던 만큼 짐도 적지 않았거든요. 아주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님이 매일같이 울부짖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동안 새도 밀린 적도 없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쫓겨날 순 없어요. 저만 길바닥에 나앉는 거면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님은 어떡하나요? 저는 사정을 토로하면서 주인집 아주머니를 쫓아나갔습니다. 아주 그냥 두 손이 닳아 없어지도록 싹싹 빌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간절하게 붙들어도 주인집 아주머니는 손을 내치더라고요. 이미 내 마음은 떠났으니까 귀찮게 굴지 말아요. 이제 곧 우리 예비사위 올 건데 방해받기 싫래요? 얼른 길 막지 말고 비켜요. 그런다고 댁내 치매 노인이 멀쩡한 정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주인집 아주머니가 아무리 거칠게 뿌리쳐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정이 있는데 우리 이러지 맙시다. 우리 어머님이 일부러 민폐 끼치는 것도 아니고 편찮으셔서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이러다가 또 금방 잠잠해지실 거예요. 아니면 이웃분들한테 제가 직접 사과하러 다닐게요.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만들어? 걸리적거리니까 달라붙지 말라고요. 눈앞에서 꺼지라고 했잖아요. 주인집 아주머니는 급기야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감히 비명도 지를 수 없을 만큼 고개가 확 돌아가서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빌라 앞 주차장에 있던 벤츠에서 주인집 예비사위가 쏜살같이 뛰어내렸어요. 아무래도 저는 본인 예비장모 편들어주러 오는 줄 알았죠. 하지만 저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신 거예요? 너무 억세게 맞으신 것 같은데 어떡해요? 입 안쪽 터지신 거 아닌가요? 그동안 제가 누군지 모르셨죠? 엄마, 저 동원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순간적으로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동원이는 초등학교 입학하기도 전에 잃었던 아들이었어요. 분명 동원이의 기억 속에서도 저는 가물가물했을 겁니다. 벌써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버려서 얼굴도 목소리도 바뀌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제 팔뚝에 있는 점을 보고 혹시나 의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동원이라는 사람을 애타게 찾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아하게 여겨 뒷조사를 의뢰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무슨 정신으로 동원이, 그러니까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된 아들을 끌어안았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여 다가갔던 것 같네요. 아니, 지금 둘이 나 하나 놀리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자네가 어떻게 이 여자 아들이라고 하는 거냐고? 제발 내가 알아듣게 똑바로 설명을 해봐. 아들은 조심스럽게 지난 세월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은 시어머니와 시장에 갔다가 달고나에 한눈 팔리는 바람에 손을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겨우 상황 파악을 했지만 그땐 아직 어렸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해 집을 찾아가는 건 무리였던 거예요. 결국 혼자서 사람들 틈에 섞여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아들을 안타깝게 여긴 아가씨가 부모를 찾아주겠다고 했대요. 당연히 아들은 저를 찾아준다고 여겨서 순순히 따라갔죠. 그런데 그 아가씨가 저를 알 리 있나요? 그저 남자아이가 필요한 집에 보내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었나 봐요. 아무래도 우리 아들을 고아라고 착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현재의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처음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몇 날 며칠 울었다고 했어요. 제발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저는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할머니랑 시장에 나왔다가 혼자 남았을 뿐이에요. 이제 그만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직 어린 아들이 얼마나 서럽게 울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는 실제로 부모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라서 우는 건 줄 알았나 봐요. 아무래도 시장에 갔다가 혼자 남았다고 하는 정황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아들은 그 집에 적응해서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자식이 귀했던 집이라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여유롭게 자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랑 아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의 재회를 했어요. 이젠 저보다 훨씬 덩치가 커졌는데 제 작은 품에 안겨 오열하는 모습을 보니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군요.
그동안 서로의 생사도 모른 채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아까워서 눈물이 저절로 흘렀어요. 그동안 제가 여기 자주 찾아왔던 건 장모님에게 예의를 갖추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도 맞지만 가끔씩 마주치는 엄마랑 할머니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어딘가 신경 쓰여서 계속 오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피가 끌렸나 봐요. 그렇게 아들은 제가 일부러 본인을 찾지 않았던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깊이 안겨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물의 재회를 나눌 동안 바로 옆에서 주인집 아주머니의 얼굴은 점점 사색이 되고 말더라고요. 완전히 얼어붙은 채로 어버버버 하고 있는 게 느껴졌죠. 그러더니 입을 겨우 뗐는데 큰일 났다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부 전해졌습니다. 모자가 상봉을 했다니 너무 축하할 일이네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 먼저 풀고 싶어요. 저도 마음은 동정심이 많이 갔지만 우리 빌라가 혼자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다른 세입자들의 의견도 들어줘야 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주인집 아주머니가 이토록 변명하고 쩔쩔매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제가 뺨 맞는 모습까지 봤기 때문에 얄짤없이 굴더라고요. 뺨까지 후려쳤으면서 그런 말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장모님한테 실망이 너무 크네요. 이렇게까지 교양 없고 무례하신 분인 줄 몰랐어요. 아무래도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이 결혼 강행하면 우리 엄마한테 너무 죄송할 것 같거든요. 주인집 아주머니가 입술을 짓씹어가며 아들을 붙잡으려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우리 모자는 주인집 아주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든 말든 자리를 떠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과의 확실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친자 검사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들은 매일 찾아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은 이미 저의 아들일 거라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주인집 아주머니 역시 똥줄이 탔는지 매일같이 찾아와 저랑 시어머니를 챙겼습니다. 우리 빌라에서 새 들어 살면서 한 번을 새 안 밀리고 보내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인연도 있는 거겠죠.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자는 의미에서 과일 한번 먹어보라고 사왔어요. 제철이라 달고 맛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위는 언제쯤 온답니까?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주인집 아주머니는 날마다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을 빠지지 않고 우리 아들이 언제 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든 설득해서 파혼만은 막고 싶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저 역시 우리 아들이 그런 장모의 사위가 되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확실한 친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제가 10달을 배 아파서 낳은 동원이가 맞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들은 저를 본인을 키워주신 양부모에게 데려가 인사시켜줬어요. 동원이를 잃어버렸던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하루도 안 잊고 살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딘가에서 목숨만 붙어있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지고 근사하신 분들 밑에서 자랐다고 하니 더 이상 바랄 게 없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가슴으로 낳은 저희도 아들을 잃는다고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는데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사셨겠어요. 평생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아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단단하고 따뜻한 성정을 가졌나 궁금했는데 누구 닮아서 그런 건지 이제 알겠네요. 저는 아들이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물심양면 다해 키웠을 양부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양부모 역시 저의 존재에 깜짝 놀라면서도 다정하게 받아주더라고요. 결국 우리 아들은 예상했던 대로 파혼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집 딸은 이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정성스레 손편지를 써서 집 앞에 두고 가기도 했고요. 우리 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 로비까지 찾아가서 눈물 흘리기도 했대요. 그나마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보안팀의 도움으로 무사히 귀가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어? 내가 우리 엄마랑 연을 끊는다고 해도 결혼은 안 된다는 거야?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 도대체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너는 쉽게 연을 끊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 아니야. 우리 엄마 겨우 찾았는데 가슴에 대목 받고 싶지 않아.
두 분이 그냥 싸운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우리 엄마가 뺨 맞으셨단 말이야. 나한테 이러지 말고 너희 집 가서 알아서 해결해. 결국 주인집 딸은 주인집 아주머니를 찾아와 울고불고 난리쳤습니다. 심지어 그때가 새벽이었는데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당연히 주인집 부부는 이웃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바로 문을 열어줬는데요. 아주 그냥 현관에서부터 자빠져가지고 꽃병 깨뜨려가며 발악을 했습니다. 엄마는 왜 그런 짓을 해서 그 사람을 놓치게 만들어?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 내가 어디 가서 다시 그런 대기업 다니고 훤칠한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딸 인생을 망칠 수 있어? 아니, 내가 일부러 그랬어? 나도 그 옆에 내가 예비사위 침몰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제발 이제 그만 진정해라. 어차피 세상에 반이 남자다. 괜찮은 남자 또 만날 수 있을 거야. 알고 보니 주인집 딸이 우리 아들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짝사랑하고 매달려서 겨우 교제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도 울부짖어서 우리 집까지 다 들리는 바람에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주인집 딸은 저의 존재까지 알고 나서 몇 번 도와달라며 찾아왔어요. 그이가 엄청 각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 한 번만 말 좀 전달해 주세요. 그동안 교제했던 시간이 있는데 이대로 헤어질 순 없어요. 저 진짜 그이한테도 어머님한테도 잘할 자신이 있어요.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미안하지만 저를 찾아온다고 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싶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만 밀어놓고 갈 길 가는 게 좋겠어요. 괜히 서로 불편해지지 말고요. 주인집 딸은 애절하게 아들을 설득해달라며 애원했지만 저는 전부 거절했습니다. 애초에 결혼이라는 게 주변에서 강요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을 뿐더러 몇 번 난리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아들을 주기 아깝더라고요. 오히려 이번 기회로 헤어진 것도 나쁘지 않은 결정 같았어요. 그리고 아들은 제가 주인집 모녀 때문에 시달릴까봐 걱정하면서 호텔에 묵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나름 신경 써서 예약해준 호텔이라 호강하는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아예 제가 이사를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줬답니다. 솔직히 제 손으로 키운 세월이 오래되지 않다 보니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더 여유로운 곳에서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주인집 아주머님 몇 번 더 연락이 왔는데요. 아무래도 본인 뜻이라기보단 그 주인집 딸이 성을 부리니 못 이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다시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요?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마음이 풀리실 수만 있다면 제가 뺨 한 대 돌려맞고 싶은 심정이에요. 어떻게든 시간을 돌려 제가 저지른 무례를 없던 일로 만들고 싶네요. 정말로 가슴 깊이 후회하고 있어요. 이보세요. 연락 그만하세요. 이런다고 없던 일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사람 됨됨이 엉망인 집안으로 장가가는 것도 싫네요. 그만 포기하시고 다른 남자 찾아보라고 하세요. 우리 아들은 이미 깨끗이 잊었습니다. 절대로 제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귀한 아들이 저 집으로 들어가는 꼴은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양부모의 배려로 아들과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시어머니가 되게 반가워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집에 찾아오는 남자가 동원이라는 건 인지하지 못하세요. 하지만 제가 느끼지 못하는 기운이라도 있는 건지 아들이 찾아오면 얼굴부터 환하게 바뀌신답니다. 왜 이제 왔어? 안 그래도 보고 싶었는데. 아유, 볼수록 곱게도 생겼다. 항상 무탈해야 돼. 그게 내가 제일 바라는 거야. 다른 거 맛있는 거 들고 올 필요도 없어. 그냥 건강하게 지내는 얼굴만 보여줘. 그럴게요. 할머니도 무조건 무탈하셔야 돼요. 너무 오랫동안 헤매다가 다시 만난 거니까 건강하게 사셔야 해요. 그동안 제가 못해드린 거 너무 많은데 차차 같이 해나가고 싶거든요. 이제는 동원이 걱정하지 마세요. 동원이? 동원이를 알아? 우리 똥강아지는 잘 살고 있대. 내가 보고 싶어서 애가 타는데 왜 안 보러 오는지 모르겠네. 다음번에 올 땐 우리 똥강아지도 데려와. 내가 많이 그리워한다고 전해주고.
시어머니가 해맑게 웃으면서 동원이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셨는데요. 아들이 차마 본인이라는 건 밝히지 못하고 눈물을 참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혼란스러워 하실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약속했던 대로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오고 있어요. 무조건 습관처럼 시어머니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도 하고요. 어린 시절 시어머니에게 배웠던 동요를 불러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무심코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눈높이에 맞춰서 색연필을 사와 같이 색칠놀이도 하는 걸 봤어요. 정말 다정한 어른으로 자라줘서 든든했답니다. 솔직히 아들이 놀고 먹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에 다녀서 회사 일로 바쁠 텐데 여러모로 신경 써줄 때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어떻게든 엄마 노릇을 하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여서 안정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언젠가 시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보려고 해요. 그동안 제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온 만큼 저 역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밤마다 조용히 불을 켜놓고 공부에 힘쓰고 있답니다. 세상에 당하는 일만 있다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무엇보다 저에겐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